거대하고 강한 것에 대한 경외감, 사라진 것에 대한 신비감, 한때 이 시대를 호령했던 최강의 생명체, 공룡에 대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되는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우리의 어린 날을 압도했고 그 압도감은 지금도 한 문화 매체의 장르를 구성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환상과 과학 사이 그 3화 1부는 공룡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보았습니다. 자, 안녕들 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번에 뉴 보이스를 모셨습니다. 근데 게스트고요. 지금 조금 책 좀 읽으시고 방송 좀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팟캐스트도 경험이 있으시죠? 아, 예,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예, 예. 네. 일단은 이분에 대한 궁금증은 좀 나중으로 털고요. 자, 김창규 작가님, 박사님이란다. 김창규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자, 좀 근황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프를 봐서 슬프다 그런 얘기 말고 이번엔 무슨 영화를 보고 또 실망을 느끼셨나요? 최근에 IPTV에 풀린 로건을 보고 예. 로건은 실망보다는 괜찮았어요. 예. 예, 최근에 나온 히어로물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단 이 자식이 있는 혹은 자식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년 아저씨형 영화라는 게 좀 걸리긴 하는데 예. 젊은 친구들은 전혀 안 좋아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방송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자, 페이스북 페이지명은 환상과 과학사이고요. 종종 과학뉴스나 SF 작품에 대해서 좀 올릴 예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관리를 잘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임시정부가 제작을 지원하고 조립모형 판매점 사이드7과 테크노마트의 컴퓨터 조립 명소 디웍스, 그리고 훌륭한 책들을 많이 내주시고 있는 도서출판 아작이 후원하고 있는 저희 환상과 과학사이는요, 이번에는 공룡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자, 광고 듣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머리로만 쓴 SF의 가벼움이 감지되는 작가들이 있지만 김창규 작가의 작품들은 읽다 보면 어느새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박상준 서울 SF 아카이브 대표. 한국 최고의 하드 SF대가 김창규의 단편 신작 우리가 주방된 세계, 김창규가 쓰고 도서출판 아작이 펴냈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힘들게 모셨어요. 아는 분들은 아시는 공룡열전이라는 책을 쓰신 박진영 선생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짤막하게 자기소개 한 말씀만. 자기소개요? 예, 예. 아, 예, 제 이름은 일단은 책 표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 박진영이고요. 가수 박진영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좋은 게 있다면 사람들이 제 이름을 까먹지는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방문연구원으로 지금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서울대학교 고생물학 실험실에서 또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아직 학위도 완전히 안 끝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쓸 생각을 다 하셨어요? 이게 원래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다가 예. 제가 대학원을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예. 그때 그만뒀다가 예. 할 게 없어서 공룡책을 그때 썼었거든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박진영 선생님은요, 공룡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셔가지고 아마 대중들에게 좀 친숙해지신 그런 분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는 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의 이정모 관장님, 그리고 한겨레의 강양구 기자 등등 프레시안입니다. 등을 통해 가지고 매우 좀 호평을 받은,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제 아내도 되게 재밌게 보고 그런 분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그만두시고 네. 공룡은 사랑하시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예. 자연 좀 있다가 이제 또 다음에 2부 코너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요. 자, 일단은 우리 김창규 작가님, 우리 항상 하는 뉴스 얘기 있죠? 일단 저부터 좀 시작을 할까요? 예. 예. 저는 오늘은 제가 전달해드릴 만한 뉴스가 사실 이미 찾아오셨더라고요. 그거랑 동일해서. 예. 예, 그럼 이거를 김창규 작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되게 재밌는 논문 하나를, 논문이 아니라 이게 재밌는 거를 하나를 접해봤어요. 사이비 과학 중에서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동종요법 해가지고 물을 계속 섞어서 독이 검출이 안 될 만큼 섞어가지고 마시면은 이게 독을 독으로 다스리다 아주 낫는다. 그런 요법이 있는데 이 비슷한 게 논문으로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은 뉴욕에 있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예. 뉴욕에 있는 물고기들의 체액을 검출을 해서 거기 있는 DNA를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물고기들의 분포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물고기들의 분포 정도. 그러니까 물고기의 종 분포 정도 그런 거. 그러니까 개체수가 얼마나 들어가냐. 그러니까 한강물 한 사발 떠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 막 상어가 한 4마리 다닌다. 그걸 알 수 있다. 물만 떠보면 알 수 있다. 물 떠가지고 거기 있는 체액들을 모아놓은 거를 검출을 해서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 세상이 됐나 싶은 거예요.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뭐 봐도 제가 모르니까 뭐 하얀 건 글자고. 아니 근데 뭐 체액이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체액이라는 무슨 단일 물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DNA를 분석을 하죠. DNA 그러니까 말하자면 DNA 쪼가리를 분석을 해서 DNA 쪼가리들을 쫙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는 얼마나 생물의 개체수 그리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라기보다는 계절 그런 것까지 그거를 알려면 그 안에 있는 개체들이 말하자면 DNA 쪼가리 같은 게 다 고르게 분포가 돼서 퍼져 있어야 아무 데서나 물을 떠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군데서만 물을 뜨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군데서 물을 떠가지고 그 통계적인 자료를 유의미하게 만드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저기 사진을 보니까 뉴욕에가 허드슨만 롱아일랜드 허드슨강 그쪽 있잖아요. 뉴워크베인가 하여간 그쪽 몰라요. 가봤어야 알지. 하여간 그쪽에서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요새 사실 이 뉴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통계 정규 분포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모 영상 때문에 더플랜이라고 하는 영상 때문에 이 통계 얘기나 이런 걸 들으면 움찔움찔하게 돼요. 되게 뭐라 설득력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통계라는 게 온갖 전문 용어로 점철을 한 걸 다 걷어내고 보면 결국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해요. 그렇죠. 해석의 문제고. 근데 이 더플랜 같은 경우는 그 결론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붙어서 좀 민감한 얘기가 되긴 하죠. 모든 음모론은 설득력이 있죠. 매우. 달에 사람이 안 갔다든가 등등등. 그리고 모든 음모론은 다 거짓은 아니죠. 그 중에 진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이런 데서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저는 그 방송이 개인적으로 어떤 질문거리를 던져주었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봐요. 진실이든 아니든은 다음 문제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전술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던진 작전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 양반이 그런 거 잘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와서 되게 매력적인 얘기였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렇게 이거 준비를 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같이 준비를 하셨네요. 나사에서 4월 13일 날 매우 큰 발표를 했죠. 아마 모든 과학 방송은 물론이고 모든 뉴스 방송 매체에서 이 얘기를 한마디 다 다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창규 작가님께서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릴게요. 4월 13일 날 나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솔직히 요새 나사는 이게 뭔가 예능 방송을 송출하는 곳처럼 재미 들렸어요, 진짜. 아니 무슨 과학 조사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미리 트레일러를 뽑고 예고를 하고 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 경제적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뽑아내야 되니까. 결국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토성 위성 중에 엔켈라두스라는 게 있대요. 이름은 저도 좀 낯선데 이 안에 바다가 있다고 확인이 됐다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바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과학 팟캐스트를 들으시거나 교양과학서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생명체의 존재하고 직결이 될 수가 있어서 특히 저희처럼 탄소 기반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사실 중요한 얘기가 되죠. 바다라는 말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암모니아의 바다냐, 아니면 물의 바다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예.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보면 예. 뭐 남극 얼음층 3-40km 밑에 거기도 거대한 바다가 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건 2014년에 나온 뉴스고요. 그러니까 엔켈라두스라고 하는 행성 자체의 크기가 딱 직경 500km?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직경 500km의 10%가 얼음이란 얘기예요. 두께가.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바다가 있고. 예. 근데 뭐 이걸 권위 있는 데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위가 얼음으로 덮여 있고 아래쪽에 물이 있는 경우가 뭐 생물이 발생하기 더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도 한대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죠. 이렇게 태양광 자외선 같은 거 좀 막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기조력만 좀 적당히 만들어주면 지열도 만들어지니까 그런 얘기도 좀 있죠. 그리고 13일 날 발표된 내용 중에는 엔켈라두스 내부에 있는 게 소금을 기반으로 한 물이고 뭐 대양까지 있을 수 있다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화성에도 있고 토성 위성에도 있고 태양계 안에 그러면 생물체가 디글디글하다는 거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담스키가 맞을지도 몰라요. 금성인도 나오고. 금성인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물속에 사실 이런 연구 발표들을 원문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유기체가 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화학 합성물이 존재한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네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생명체의 존재가 되겠고 존재를 암시하는 것일 테고 뭐 이게 언제부터 그런 환경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진화도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화학 합성물이라는 표현이 되게 애매하긴 한데 사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수건 사업, 뭐 수건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만들어내는 순간에 뭐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또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얼음 밑에 있는 바다에서 뭐 화학 합성물이 존재하고 유기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유기물을 합성해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걸 보여주겠다,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유의 실험들이 사실은 이미 토성 위성에서 자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고등학교 때 봤던 밀러의 실험 그런 거요. 그래서 저는 사실 SF를 쓰고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 화성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토성의 위성. 그래서 사실 저런 게 있어요. 지구가 정말 독특한 행성이다. 라는 설이 있고. 이것도 이제 뭐 많이 아시다시피 지구가 너무 생물이 탄생을 하기 좋은 환경이라 이거 누군가가 저 위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이게 지구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태양계 안에 있는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서도 시간만 충분히 지났다면 어쩌면 지적인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라는 거죠. 뭐 지금 당장은요. 그러니까 그게 2005년에 카시디 하위언스 위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물이 뿜는 게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대단한 뉴스인가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다시 보니까는 유기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가슴이 이제 쿵떡쿵떡해지는 거죠. 사실 SF에 보면 외계인들이 뭐 태양계에서 엄청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최근의 SF들은 그렇지만요. 옛날 고전 SF들 보면 태양계 어디서 아니면 바닷속에서 외계인이 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코난 도일 거였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땅속에 사는 외계인도 있었는데 지저인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SF 스릴러였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 생각났는데 말씀 안 드렸던 건데 미생물 형태의 외계인이 지구로 와가지고 지구 소년과 이렇게 친분 맺는 게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야
저기 뭡니까 성층권에 사는 무슨 외계 뭐 생물 뭐 등등등 엄청 많죠. 아 맞아 코난 도일 썼던 그 하늘의 공포. 아 예 맞아요. 네, 그거. 공중생물설. 예. 그거 맞아. 그러니까 뭐 이번을 끝으로 아마 카시디 하위언스는 조만간 이제 수명을 다한다고 하죠. 자기 미션을 위해서. 예. 예. 9월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땅속으로 그 토성 땅속을 관측을 한다는데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당장 떠오르는 시나리오가 지구 문명은 멸망하고 예. 나중에 쟤네들이 진화해서 예. 이 태양계의 주인이 되는 얘기 딱 그게 떠오르네요. 아직은 멀었어요. 우리 언젠가 얘기할 아서 클라크의 별도 비슷한 얘기고.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목성에서도 하나를 더 발견을 했다 그러고. 예. 예. 그런 행성을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들으면 뭐 미생물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양계 안에 뭐 이렇게 생명체들이 부부를 끓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부글부글 끓어주는 게. 예, 그렇긴 한데 쟤들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 관리를 할 생각을 해 벌써부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그 2005년에 그거 엔켈라두스에서 그 물기둥이 딱 올랐는데 지름이 500km짜리 위성에서 예. 물기둥이 5km가 솟아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누가 이제 달려들기 시작했냐면은 창조과학회에서 달려들었어요. 그 속도로 얼음을 뽑아내면은 토성은 얼마만 해더라다? 뭐 5천만 년만 있으면 얼음이 다 사라지고 만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뭐 젊은 우주론의 증거다. 막 그 얘기를 하는 분이. 하여간 그분 진짜 열심히세요. 아니 근데 이게 얼핏 생각하면 과학이라는 말이 붙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그쪽에서는 지구가 유일하다라고 원래는 해야 되는 걸 텐데 오히려 이런 증거들은 거기에 반하는 증거일 거란 말이죠. 그 친구들이 되게 유연해졌어요. 유연해봐야 눈속임이지 무슨.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공룡학자 계신데 공룡학자 입장에서 창조과학회를 말씀을 못 하시네. 골치 아픕니다. 네. 뭐 그만 얘기할까요? 이쯤에서 예. 자, 일단 현실의 과학 얘기는 이점에서 끝내고요. 자, 그다음에 잠깐 광고 듣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룡 이야기, 공룡의 영화 관련된 이야기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아무 때나 말씀하셔도 돼요. 예. 맞아요. 예. 여긴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약간 뭐 이렇게 유사과학이나 종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까는 사람들 취향이 다 성향이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뉴스 전달하시는데 괜히 또 제가 막 가장 싸게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신경을 잘 써드릴 수는 있습니다. 공대 오빠나 동네 형아는 조립만 해주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저희 디웍스는 부품의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면 끝까지 서비스해드립니다. 사장님 첫인상이 무뚝뚝해서 사람 좀 패게 생겼어도 아직 전과는 없는 분입니다. 그 무뚝뚝함은 이내 우직함과 신뢰감으로 바뀔 겁니다. 10년 전통 언제나 그곳에서 테크노마트 판매동 8층 강변 테크노마트입니다. B112호 디웍스 믿을 수 있는 선택 디웍스. 택배 판매 받습니다. 02-3424-8480 02-3424-8480. 그러니까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가 김창규 작가님 닮은 프로레슬러 나라. 김남훈 씨가 그 지리산 반달곰의 숫자가 36마리인데 예. 대한민국에 있는 프로레슬러의 수는 10명이라고. 그래서 프로레슬러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해야 된다. 희귀동물이야. 고생물학자의 수도 많지 않죠. 일단은 고생물학 회원은 꽤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를 꾸준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 뭐 하세요? 고등학교 교사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기 뭐
교수였다가 정년 퇴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래서 뭐 학회 가면은 주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한 15년쯤 전 해가지고 그 외화 더빙이 확 줄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현직 상호이신 분이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상위 한 20명 정도만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되게 생활이 어렵다. 그 얘기를 듣는 거 듣고서 아시겠지만 성우 시험이 1년에 10명을 안 뽑아요. 근데 성우 지망생이 최소 1000명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0.1%의 합격률인데 그렇게 합격을 해서도 등록돼서도 그런 생활을 하신다 그러니까 약간 슬픈? 그래도 거기는 학교 교사 생활을 하신다 그러니까 좀 다행이네요. 그 국내 고생물학자 분들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건가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해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고생물학이라는 분야가 분야 자체도 굉장히 저희 과학 전체로 보면 좁기도 하지만 또 쓸데없이 되게 깊거든요. 깊어요? 쓸데없이. 예,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생물학 분야가 다 똑같이 화석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화석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식물화석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공룡화석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공룡 똥만 하시는 분들. 공룡 안에서도 되게 많이 분류가 많이 돼요. 그 바닥에서도 스카톨로지가 존재하는. 이보시오. 예. 그래서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는 각각의 분야마다 한 사람씩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사람도 적은데 다 이렇게 커버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그 약간 나라마다 진행되어 있는 연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각각 많이 다릅니다. 그럼 국제적으로 그런 정보 교환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정보 교환은 많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국내에 뭐 어떤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거를 연구할 수 있는 학자분이 안 계시면은 외국에 잘하시는 분과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뭐 근데 이게 학자분들이 많아야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회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오타쿠의 나라니까. 거기에 또 아마추어 분들도 논문을 내기도 하고. 받아줘요? 아마추어 분이 내는 논문을? 그 수준이 꽤 됩니다. 그분들이 역시 오타쿠의 나라야. 아마 공룡이랑 관계가 없지만 일본 그 학자가 아마 유인원 쪽을 한번 사기를 쳐가지고 큰 사기를 한번 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그 사기도 은근 많이 치죠. 저기 뭐야 뭐지? 고생물도 부족해서 고고학도 사기를 치잖아요. 야, 하여간 오늘 이렇게 가볍게 좀 얘기를 하면서 오늘 들어갈 얘기 조금 좀 해볼까요? 자, 원래 우리가 하려고 그랬던 게 괴수물 특집이었잖아요. 근데 현실의 여자를 빼놓고 모든 걸 다 하는 그분께서 진짜 그립다. 왜 이러지 갑자기. 아쉽고 그립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양반 내일 만나야 돼. 하나도 안 그리워. 안 그리워요? 오소독스하게 일단은 공룡 얘기를 좀 하고 괴수물 얘기는 조금 시간을 좀 주시면은 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뭐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을 어디서 뭐 섭외를 해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보고요. 오늘 일단 할 얘기는 이제 공룡물 특집이에요. 공룡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공룡 SF 소설 같은 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공룡 SF 하면 뭐 가장 유명하고 흥행도 많이 한 영화, 뭐 소설 원작도 있고요.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라기 공원이라고 알려졌죠 제목이. 뭐 번역을 해도 주라기 공원이죠. 그 주라기 공원이 가장 유명할 테고 심지어 얼마 전에 리부트도 됐으니까요. 그 리부트. 리부트이 아니라 4편일걸요? 이 얘기가 이어졌구나. 주라기 월드 해가지고. 뭐 4편이 약간 질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 원작자인 마이클 크라이튼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소설 가지고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기도 했고. 안 부러워요. 단명했어 그 양반. 뭐 유가족들은 풍족한 생활. 그렇구나. 부러워야 되겠다. 일단 뭐 주라기 공원 그 얘기는 아마 다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될 테고. 지금 쉽게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는 책 중에 공룡이 등장한 SF는 멸종이라는 로버트 소여라는 작가가 쓴 멸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톰 소여의 그 소여 같은 이름을 가진 멸종이요? 소여 이 작가 같은 경우 진짜 엄청나게 다작을 하는 작가고 거의 모든 SF 서브 장르를 다 건드리는 작가예요. 그리고 아이디어로 주로 승부를 하는 작가인데 이 멸종이 처음엔 타임머신 얘기로 시작해요.
타임머신 얘기로 시작해서 공룡이랑 타임머신도 너무 많이 엉켜서 그렇죠. 공룡 100만 년 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실 저기 주라기 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 제 시대에 살고 있던 공룡을 만난 건 아니고 변종이죠. 그 복원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 멸종 같은 경우 진짜로 그 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과학자들이 찾아가요. 두 사람이 찾아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찾아가서 공룡 멸종의 원인을 알아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를 들어 뭐 운석 충돌 때문에 극심한 환경 변화가 생겨서 멸종했다거나 등등등등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외계 생명체와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로 갑니다. 둘인가요? 그리고 그 외계 생명체가 멍청한 외계 생명체가 아니라 지능이 있어요. 예, 심지어는 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계 종족이 등장을 해요. 김수정 화백님은 저작권료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그 책이 안 팔리겠죠. 멸종이라는 책에 대한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멸종 원인을 밝혀내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아마 타임머신 타고 돌아올 텐데 그 외계인들이 멸종을 거의 다 하고 살아남은 퇴화를 한 일부가 현재 지구상에 모모모모로 남아있다라는 게 스토리예요. 그 모모모모가 뭔지도 얘기하면 스포일러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나요, 박사님? 박사님이 아니시구나, 선생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나요? 공룡의 후예.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외계인들의 후예가 남아있다는 걸로 가요. 공룡의 후예가 아니라? 예. 재밌네. 사실 멸종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표지 그림 보면 그냥 공룡 화석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 얘기고, 그리고 이제 장편은 아닌데, 레이 브래드버리라고 엄청 유명한 SF 작가가 있어요. 옛날 분인데. 그 양반도 20세기 소년들의 심금을 흔들었던 분이죠. 근데 그 양반이 쓴 것 중에 천둥소리라는 제목의 단편이 있어요. 이 천둥소리는 사실 이것도 시간여행이에요. 뭐냐면 미래에 타임머신이 아예 관광용 상품으로 기획이 돼서 사람들이 돈 내고 공룡시대를 가서 구경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으니 절대 노란선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라고 돼 있는데. 지하철이에요? 한 사람이 노란선 밖으로 나가요. 나갔다가 살짝 나비 한 마리를 밟아 죽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큰일 벌어지겠구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뭐가 벌어지냐면 바로 미국 대선의 향방이 바뀌어요. 나비 한 마리를 죽인 것 때문에. 진짜 나비 효과네. 나비 효과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영화도 있어요. 이 천둥소리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 제목도 똑같습니까? 그 영화 제목은 제가 좀 모르겠는데 이 영화 제목을 찾아서 검색을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 영화는 정말 불운한 영화다. 촬영 도중에 스튜디오에 물난리가 나서 다 망가지고 등등등. 저주받은 영화. 우리 방송 수준이다. 뭐야 그게. 올 때마다 녹음 장비가 리셋이 돼 있고. 그 나비 밟아 죽이고 나서 그것도 아마도 이 끝에 가서 이거 사실 단편이니까 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이 주인공이 시간 관광여행을 공룡시대로 가기 직전에는 말하자면 진보진영의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당선이 됐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극우 보수 세력, 아마 공화당보다 더한 세력의 대통령이 딱 당선돼서 주인공이 절망을 하면서 끝나요. 그 스티븐 킹 소설 중에, 그 누구지? 리 하비 오스왈드를 암살하는 시간여행물이 있었어요. 11/22/63입니다. 케네디 암살일인 1963년 11월 22일의 의미로 2011년 LA 타임즈 최우수 미스테리 스릴러 상과 최우수 소설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드라마로도 극화되어 2016년부터 방영 중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미국이 파시스트 세계로 돌아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여행만 하면은 미국은 파시스트가 돼버려요. 그리고 뭐 잘 아시는 잃어버린 세계 그 소설도 그 잃어버린 세계는 마이클 크라이튼의 소설인가요? 아니면 코난 도일 아저씨의 소설인가요? 아마 그 코난 도일 맞죠? 로스트월드가. 그렇죠. 맨 처음에 나왔던 건 코난 도일 아저씨죠. 거기서도 뭐 아시다시피 공룡들 그 원시인들이 공룡 사냥하던 고지에서. 그 작품도 유명하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되게 세계가 매력 있는 게 아니 진짜로요. 뭐 여기 공룡 학자님 계시니까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세계예요. 고원이어가지고. 고원이어서 외부와 완전히 격리돼서 갈라파고스처럼 이렇게 외래종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룡이 살아남았다라는 설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1920년대 소설인가 그럴걸요?
거기서 킹콩 나왔잖아요.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공룡을 만들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탈 뒤집어 씌우고 킹콩을 낸 거예요. 공룡 조금 나오고 그 원작을 최대한 1933년판 킹콩 영화를 말합니다. 예쁘게 각색을 한 게 2005년에 그 피터 잭슨의 킹콩. 네. 근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 세계가 있다.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환경이 격리가 됐다는 것만으로 공룡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가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정말 어디 아프리카의 어느 격리된 지역에 가면은 뭐 스테고사우루스가 아직도 살아 있을까? 자 여기서 이제 음모론적 얘기 나면 모켈레 음배라는 바로 얘기 나 웃으시네. 그 브라키오사우루스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예. 근데 사실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요, 사실 오늘날에 그 지금 뭐 지구 상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지역은 지금 심해 외에는 웬만한 지역은 다 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시호. 내시호도 거기도 그쪽도 조사를 엄청 많이 했었대요. 거기도 여러 번 붙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도 사실 공룡이 아니라 원래는 수장룡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었을 거라고. 뭐 플래시오사우루스의 후손 아니냐 그랬죠. 근데 사실 그런 해양 파충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게 그 네스호 자체가 옛날에는 빙하로도 덮여 있었고 뭐 굉장히 차가운 호수인데 해양 파충류들은 주로 따뜻한 바다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굳이 걔네들이 차가운 그 호숫가까지 이렇게 막 진입을 해가지고 그게 뭐 보통 이제 한 종이 살아남으려면 여러 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개체들이 보여야 되는데 또 보이지도 않고 한 마리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고인류학자 분이신데 그 분야에서 되게 이름 있는 고인류학자 분이신데 이분은 서스쿼치의 실제를 믿고 계세요. 제프리 멀드럼 1958년생 아이다호 주립대에서 해부학 및 인류학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족적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서스쿼치의 족적이 조작으로는 만들어낼 수는 없음을 주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연구 다 때려치고 아니 우리나라 분 아니고 우리나라는 서스쿼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로 딱 올라가가지고 서스쿼치를 계속 찾는 분이 계세요. 고인류학자인데 그러니까 자이겐토피테쿠스? 기간토피테쿠스라 그러나? 100만 년 전쯤에 살았던 오랑우탄 계열의 대형 유인원으로 신장이 3m 정도라 생각되는 거대 유인원입니다. 30만 년 전쯤 멸종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의 후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도 재밌게 기간토피테쿠스는 저 인도네시아 쪽에서 살았던 영장류거든요. 그거를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 학자분들이 나와서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게 유인원의 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그러니까 그게 잠만 자도 뭐 에너지의 30%를 먹는데 그거를 유지하려면은 그 한대지방이나 냉대지방에서는 걔네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에너지 섭취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차가운 온도를 얘기하시니까 그러면서 그걸로 반박을 하는데 그 양반이 한마디로 명쾌하게 딱 던져요. 그럼 곰은? 곰도 항원동물이니까 에너지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면 뭐 그 얘기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러면 화석이 안 발견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한마디를 던지죠. 침팬지 화석 본 사람. 침팬지는 화석이 없다면서요? 그 유사한 영장류들의 화석들이 있는데요. 침팬지의 화석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근데 이게 화석 기록 자체가 원래는 되게 불완전해요. 그렇죠. 화석이라는 것 자체는 화석이 보존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았던 동물의 흔적들만 남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강가에 살았던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좀 이렇게 뭐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얕은 바다에 살았던 동물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그 수많은 공룡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은요. 다 물가 주변에서 살았던 동물들이에요. 물가? 물가나 아니면 뭐 얕은 물속. 예를 들어서 뭐 숲속에 살았던 동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높은 뭐 고원, 뭐 산 이런 쪽에서 살았던 동물들은 화석으로 남을 수가 없죠.
그러면 걔는 뭐예요? 그 고래 조상이 있잖아요. 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예. 그 신생대에 살았던 고래 조상. 조상들이 많은데 바실로사우루스. 바실로사우루스. 예. 멸종한 고래의 한 종류로 약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거대 포유류입니다. 몸 길이는 6에서 18m에 50톤 정도로 생각되지요. 예. 바실로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얕은 따뜻한 바다에서 살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거기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화석 기록이 굉장히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화라는 현상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고래도 보면은 그 바실로사우루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실로사우루스 그 전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나오는데 가장 뭐 원시적인 얘가 이제 뭐 암블로케투스라고 하는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원시 고래입니다. 다리가 아직 있는 3m 정도의 생물로 다리가 있지만 수중 생활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긴 건 약간 늑대처럼 생겼는데 발굽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턱이라든지 귀의 형태를 보면 또 고래예요. 걔는 이제 이 학명 자체가 또 걷는 고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발견되는 게 주로 이제 뭐 옛날에 호수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형성되는 암석에서 발견이 돼요. 얘네보다 더 진화한 얘들은 해변가 근처에서 나오고요. 완전 고래 형태로 진화된 얘들은 바다에서 형성되는 석회암에서 나와요. 하여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법의학이랑 되게 성격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법의학보다 더 부족한 근거를 가지고 상상력과 싸움도 무지하게 많이 나겠죠?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 그죠. 싸움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화석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뭐 화석 기록이 불완전하기도 하지만은 화석 자체도 굉장히 파편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완벽한 티라노사우루스 저기가 없다? 그 얘기 들은 것 같은데. 한 뭐 90% 정도 보존된 티라노사우루스는 발견이 됐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 그 정도 발견된 거는 되게 운이 좋았던 거고요. 대부분의 공룡 화석들은 공룡뿐만 아니라 뭐 다른 척추동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빨 뭐 3개, 골반의 3분의 1 부분, 꼬리 척추 3개 이 정도만 발견해 놓고는 이제 학자분들이 이름 붙여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재밌는 얘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이건 2부 시간에. 자, 일단 그래가지고요. 뭐 그 외에 다른 SF는? 글쎄요. 60년대 미국 이런 데서야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미녀를 납치해가는 거대 괴물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중에 공룡도 등장을 했었지만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할 만한 공룡 나오는 그리고 이제 지금 저 SF 영화랑 소설 이외에 게임 쪽에서도 그 공룡을 등장시키는 게임들이 좀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다이노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캡콤의 다이노 크라이시스. 이게 사실은 뭐 공룡이 그렇게 스토리 플롯상에서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 그 바이오 하자드라고 하는 호러물 시리즈가 있어요. 그 바이오 하자드에서 좀비였으니 이제 공룡으로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공룡 액션물도 아니고 호러물도 아닌 어중간한 시리즈가 다이노 크라이시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전 재밌게 했어요, 그 게임. 2번 클리어하고 진엔딩 보고 그리고 이게 아마 1편, 2편 다 재밌게 했는데 시리즈가 하나만 끝난 게 아니라 시리즈가 여럿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3편이 엑스박스용이었는데 그게 우주선에서 벌어지는 일을 했다가 폭망을 했죠. 그리고 이건 공룡은 아닙니다만 저기 뭐였죠? 게타로보라고 하는 일본 로봇 애니에서 이게 사실은 원래 지구를 인류보다 먼저 지배하고 있던 종족이 파충류 지능이 생긴 쪽으로 진화한 파충류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한 게 제가 거기 그 대본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프닝 음악으로 게타로보를 넣으려. 그게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게타로보와 함께 초인전대 바라타크라고 하는 하여간 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고 아실 만한 분은 아시지만은 알아도 인생에 전혀 쓸데가 없는. 근데 뭐 이건 약간 사담이긴 한데 저는 유년기 때 공룡의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공룡이라 그러면 한때 껌뻑 죽었던 시기가 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게 약간 거대 괴수 이런 느낌이랑 겹치기 때문에 좋아했던 모양인데 저는 진화선상에 있었나 보지. 그랬다 환경변화를 멸종했나 보지.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기억이라
그게 그 진화 선생이 있었나 보지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예. 왜냐면은 그 창조론을 하시는 분 뭐 들으실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신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고생물학자들 할 일 만들어 주시려고 예, 그러려고 만들어 주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플라잉 스파게티 몬스터 교의 그 교리가 그거잖아요. FSM. 예. 고생물학자라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내고 싶어가지고 신께서 미리.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종교 얘기를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 게 그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그 예수가 길 잃은 어린 양을 안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뭐죠? 조그만 혹시 보셨어요? 공룡을. 예, 공룡을 안고 있었던 길 잃은 어린 공룡 한 마리도 헛되이 보지, 그렇죠. 허투루 보지 않으신다 그 그림이 올라오고. 육식은 아니었나 보네요. 초식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뭐 창조과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뭐 네스호의 괴물이라든지 뭐 빅풋 그런 뭐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연구 학회도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필드를 나가가지고 뭐 이상한 사진 이렇게 흔들린 사진 하나 찍은 다음에 이번에 우리 올해 첫 수학은 이거다 이러고 또 실제 학회에 이렇게 발표도 하고요. 자기네들끼리 또 이렇게 또 논문도 내고 하거든요. 그 논문을 받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또 학술지를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에 돈을 대주는 데들이 대부분이 그 창조과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유연성을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 뭐냐면, 창조과학회 쪽에 뭐 10분 양보해서 모 종교의 신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어떤 지적인 존재가 다 만들었다고 하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그런 뭐 빅풋이라거나 이런 애들도 결국 걔네들이 다 만들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걔네들이라 그러면 이제 그 분께서 그게 창조과학회에 그런 데 돈을 대는 게 도움이 돼요? 그 창조과학 분 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증명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빅풋이라든지 이런 게 뭐 옛날에 살았던 화석 기록으로 남았던 기간토피테쿠스다. 네스호의 괴물은 플레지오사우루스라고 하는 해양 파충류다. 뭐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뭐 있죠. 뭐 목기문명의 후예다. 이런 거를 증명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화석 기록 이런 생물들이 옛날에 살았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살아 있고 화석 기록 자체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 정치판에 역선택 뭐 이런 용어가 생각이 나는 거지 갑자기? 그게 자꾸 오늘 얘기 딴 데로 새네. 되게 묘한 게 그 거대 유인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문화권에 되게 다양하게 퍼져 있거든요. 근데 그 문화권이 보이는 데들이 대부분 추운 지역이에요. 그 러시아에서는 그 기록이 있어요. 혁명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예티를 포획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예티가 암컷이었대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예티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응? 자, 암컷 예티를 포획했어요. 얘기가 좀 이상해. 예티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예티가 찬물에서 애를 씻겨가지고 애를 다 얼려 죽였다라고 하는 민담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얘기가. 이기적 유전 자료에 의하면은 수컷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뭐 더 다른 SF는 뭐 그 정도? 다이노 크라이시스?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SF는 그 정도고 사실 최근에 그 플스4에서 유명했던 게임 있죠. 갑자기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4 없어요. 이게 그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나오는 게임들이 일본에서 나온 게임들이 요새 그 미국 게임 비평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높은 점수들을 받거든요. 와, 일본 게임의 부활이 시작된 건가요? 갑자기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신뢰를 하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 서양 친구들이 일본 문화의 생산품에 대해서 확 몰아서 칭찬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저 뭡니까 플스4 새로 나온 플스4 프로의 품귀 현상과 맞물려서 점점 뭐 명작 게임들이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엄청 유명했던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게임인데 잠시만요. 약간 구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진짜. 저도 언제부터가 메모를 안 해서. 호라이즌 제로던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좋은 평을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살아있는 공룡은 아니고, 기계 공룡이 나와요. 그 배경이 되고 물리쳐야 되고 하는 생물들 중에 기계 공룡이 나와요.
기계공룡은 현실의 어뮤즈먼트 파크 그런 데서도 가끔 나오잖아요. 아, 근데 여기는 아예 그냥 동물처럼 생태계 속에 살고 있는 기계공룡이 나오죠. 아, 기계가 그러니까 기계인데 공룡 형태로 돼 있어요. 되는 거죠. 역시 사냥감이겠죠? 예. 항상 그렇듯이. 보통 이렇게 SF 소설이나 영화 대부분 보면은 예. 공룡이 적으로 나온다든지 예. 그렇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예. 존재로 항상 나오는데 예.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긴 하지만 그때 본 우리 중에 제일 책 젊어. 중에 되게 인상 깊게 본 책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그 책이요? 제목이 뭐냐면요. 다이노토피아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소설입니까? 예, 소설 어떻게 보면은 어른용 동화책이라고 해야 되나? 예, 굉장히 두껍고요. 공룡 세계 예, 다이노피 시리즈도 있네요, 이거.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편만 나오고요. 네. 그게 지금은 안 나와요. 예. 절판이 됐는데 거기 이게 재밌는 게 제목에서 알 수도 있을지 이제 다이노토피아거든요. 예. 공룡 그리고 유토피아를 합친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은 약간 거기서 좀 이야기를 따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코난 도일의 그 로스트 월드처럼 예. 그 알려지지 않은 한 섬이 있어요. 여기는 예. 고온이 아니라 섬인데 섬에 공룡과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그린 이야기거든요. 우주용사 다이노스라고 기억하세요? 네. 공존이라고 하는 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공존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룡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사회를 이루어가지고요. 이루어가지고 무슨 뭐 시장 공룡 지능이 있는 거기서 거예요? 이제 공룡들이 이제 멍청한 동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뭐 공룡들도 언어를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공룡들마다 지능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똑한 애들일수록 여러 개의 언어를 구사를 하고요. 그리고 공룡들이 사용하는 그것도 있어요. 저기 뭐지? 글자. 그래서 발자국 보면은 화살표 모양이거든요. 화살표 모양을 눕히면 A, 세우면 B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써서 기록도 남기고 그리고 설정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살 때 이제 공룡 같은 경우는 머리 쓰는 일을 잘 못하고 힘 쓰는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무슨 뭐 지게차를 끌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공룡이 또 팔이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책장 넘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룡들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저희 헬스장 가면은 러닝머신 형태로 볼 수 있는 책을 들자고 공룡들은 그걸 보는 걸로 나오거든요. 야, 네. 기발하다. 네. 이 원작이 책이에요? 예, 원작이 책입니다. 책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외국에선 여러 편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는 드라마로 만든 적이 있어요. 디즈니 채널 드라마라고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는 4권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3권까지 나왔고, 프리퀄도 나오고, 인기 되게 좋았나 보네요. 네. 한 권의 책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쵸, 선생님? 아, 예. 지금 보면은 아동용으로 매우 추천해줄 만한? 아니면은 성인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재밌게 볼 수 있고요. 그림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작가분이 유화를 되게 잘 그리시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책을 번역서가 몇 권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화 관련해가지고 뭐 빛의 마법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유화에다가 그 공룡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넣으니까는 실제 이 사람이 그걸 가가지고 그림을 그려온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이 책이요. 좀 나쁜 말로 하면 약을 팔기에 최고의. 그래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뭘 얘기해도 이쪽으로 돌아오네. 근데 저는 일단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큰 공룡들과 함께 사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건담 모형, SF 및 애니메이션 모형, 밀리터리와 에어로 모형의 피규어까지. 모형을 사랑하는 당신, 사이드7으로 오세요. 온라인 샵의 편리함과 오프라인 샵의 고르는 즐거움까지. 가격 경쟁력은 기본입니다. 건대 앞의 숨은 명소 사이드7. 검색창에 건프라샵 사이드7 혹은 주소창에 www.side7.co.kr을 쳐주세요. 전화번호는 02-463-7777
9853. 야, 그럼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주라기 공원 얘기할 때 됐네요. 네. 예, 저기 아마 공룡 영화 역사상 최대 수익을 낸 영화일걸요? 아마 그렇죠. 네 번째 편이 더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리즈, 네, 그 시리즈가. 그 시리즈 자체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흑백 공룡 영화들이라든지 아니면 50년대까지의 공룡 영화들은 인간과 공룡이 공존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랑 공룡이랑 저기 같이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과거에 있는 공룡을 현재로 데려와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DNA 재조합을 통해서 예. 그렇죠? 그리고 그 DNA를 어디서 구해? 호박 안에 있는 그 피 빨아먹던 예, 모기들을 통해 가지고. 예.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도 들었던 생각인데 설계도를 알아야지 네. 조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레고 블록만 가지고 뭔지 모르는 걸 만들어봐라 그러면 그 물건이 똑같이 안 나올 텐데 그 DNA 풀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못 하겠죠. 그런 거를. 그렇죠. 예. 이게 그 주라기 공원 소설을 보면요. 이게 그 부분이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설명 안 돼 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DNA를 이렇게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뭐 대리모를 쓰거나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언급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게 인터뷰를 했을 때 옛날에 마이클 크라이튼이요. 저희 대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기도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원래 뺐다. SF 작가의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그냥. 얼마나 뻔뻔하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할 뿐. 역시. 그리고 그 참 보면은 참 소설이 재밌어요. 이제 소설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과 소설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그 인젠이라고 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인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당시에 소설 나왔을 때가 1988년인데 88년을 배경으로 코스타리카의 이슬라 누블라라는 섬을 하나를 이제 사오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통째로 그 공룡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서 거기서 공룡들이 막 갔는데 그 소설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마이클 크라이튼은 글 잘 쓰고 구성 잘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고 설정이 되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DNA를 아예 변형을 시켜버리죠. 그 콤피, 프로콤프나 뭐죠? 예, 프로콤프소그나투스 얘기입니다. 프로콤프소그나투스 몸길이 1m로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가장 작은 공룡으로 생각되었던 공룡입니다. 콤피만 기억해. 험비라는 차량도 다들 험비만 기억하지 플레임은 기억 못하는 것처럼 걔는 공룡의 변을 분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지금 다 죽고 없어져서 걔가 똥만 먹고 살면은 이제 현재의 박테리아가 분류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설정으로 되고 그런 재밌는 설정들이 되게 많았는데 1편은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저도요. 영화도 1편은 되게 재밌게 봤고. 근데 2편은 이름값을 제대로 했죠. 2편 제목이 부제가 잃어버린 세계였잖아요. 근데 뭐 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소설도 막판에 가니까는 거기 걔네들이 살아남았다. 근데 1편에서 죽었던 아이언 말콤 멀쩡히 살아 돌아오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뻔뻔한가가 중요하다고. 근데 소설 마지막에 보면 죽었다라고 나오거든. 죽었던 사람이 살아오는 건 이건 뻔뻔한 게 아니고 의도적인 거야? 아니 뭐 이 뭐 신성모독이 될지 모르겠는데 소설이나 영화에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했던 일은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테크닉이 하나에 불과하지. 뭐 이 정도. 하여간 그래가지고 아이언 말콤 살아와서 다시 가죠. 그 섬으로 가죠. 근데 막판에 갑자기 훅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2편 소설 읽어보셨어요? 저는 읽다가 때려치셨구나. 읽긴 했는데 별 기억이 안 나요. 현명한 선택이시고요.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 98년에 개봉했던 주라기 공원 2편 잃어버린 세계는 고질라를 만들어버렸죠. 티라노사우루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날뛰다가 막판에 고질라로 끝나버렸는데 소설에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은 별로 없고 그렇죠. 뭐를 했냐면 갑자기 공룡들이 싹 죽어요. 사실 소설 내에서는 멸종의 묘사는 보여주지 않고 곧 멸종할 것이라는 암시를 던져줍니다. 오늘 먹은 아침과 어제 먹은 아침도 헷갈리는 사람이니 그러려니 해주세요. 왜 죽었지? 했더니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프리온.
프라이언이라고 그때 번역이 됐는데 제가 프리온이라는 말을 그 소설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95년인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 지금의 그 광우병의 그 원인 그 있잖아요. 그 프리온을 통해 가지고 애들이 빡빡빡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웰즈의 우주전쟁과 다른 게 뭐지? SF 쪽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쓰는 게 툭하면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던 지구 미생물에 감염이 돼서 죽어버렸다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 마이클 크라이튼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하면은 그 마이클 크라이튼의 그 안드로메다 스트레인 있잖아요. 그 소설 그 영화는 제가 안 봤는데 소설을 읽는데 마지막 한 페이지까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병원체가 날라왔는데 지구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구로 떨어지는데 우리는 감염을 막겠다 하면서 연구소를 딱 폐쇄하고 천신만고 그때 딱 폐쇄하고 끝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절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지? 세상에 이 사람은 끝을 어떻게 맺을라 그랬지? 한 페이지 딱 넘기니까는 주인공들이 다 이제 눈 뜨고 껌뻑껌뻑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산소와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다 무해한 물질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끝나버려 그냥 한 페이지 사이에.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 전까지. 소설이 이런 식인 게 지금 은근 많아요. 그 사람 소설이. 마이클 크라이튼은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나요? 영화 감독을 한 적이 있죠. 대열차 강도. 아니 그거 말고 SF를 감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웨스트월드라고 최근에 리메이크가 됐던 그 시리즈의 원작. 옛날에 한번 얘기하셨어요. 율브린너가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그 관광지에 놀러 왔던 사람들을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는 그 건맨 로봇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마 마이클 크라이튼이 직접 감독했을 거예요, 오리지널을.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소설을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엉망인 소설도 있고 그 SF 팬덤 쪽에서는 마이클 크라이튼이 SF 작가라 그러면 화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어디 SF 작가냐. 그냥 스릴러 작가. 제가 보기에 주라기 공원 정도의 설정만 만들어낸 거로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마이클 크라이튼은. 저는 뭐랄까 그 바닥에 조회도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 저는 마이클 크라이튼 정도면 충분히 SF 작가 반열에 들 수 있지 않나. 근데 이 좀 까다로우신 SF 팬분들은 마이클 크라이튼 SF 작가가 아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죠. 근대한 분들은 저기까지도 SF로 넣는 분들 계세요. 누구지 탐 클랜시. 굳이 장르 정의에 따르자면 탐 클랜시가 가끔씩 이제 실존한다고 생각만 되는 무기들을 가지고 소설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그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게임 쪽에서 그 FPS 조금 무기 재원 같은 게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는 게임들 중에 미래 세계를 다루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고스트 리콘이라든가 요런 쪽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SF죠. 지금 현재 없는 무기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마이클 크라이튼도 제가 보기엔 훌륭한 SF 작가예요. 하여간 저는 그분의 소설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상한 소설 하나 쓰기 전까지는. 그거 있잖아요. 한계 상황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몰라요, 저. 지구 온난화가 환경 운동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음모극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양반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소설 가면은 초반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남극 대륙의 그 얼음들을 폭파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을 막 물로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그 폭파시킨 사람이 다시 미국에 와가지고 남극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막 그런 거 연설하고 있고 막. 좀 보다가 못 봐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때려쳤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언젠가 한번 전문가분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공룡 관련해서요. 운석이 충돌을 해서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생겨서 공룡들이 멸종했다는 건 이게 그냥 정설로 돼버린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복합적인 형상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석이 하나 떨어진 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또 일어나고 있었던 환경 현상 중 하나가 그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공룡들이 적응하기에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필이면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많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대다수고요. 아직도 무슨 아니다 질병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근데 또 다른 가설들을 막 이렇게 세우신 분들은요, 약간 근거 없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공룡 연구 쪽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로버트 바커 박사님이라고 계신. 로버트 바커.
1945년생. 공룡이 민첩한 온혈동물이라는 설을 제시한 분으로 공룡 르네상스 선구자의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에 자문을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진영 선생님의 공룡 열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끝까지 그 공룡들이 질병 때문에 죽었을 거고, 그리고 그 질병을 옮겼던 애들이 익룡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학자와 작가 사이. 그러니까 이번에 공룡 조류독감에 걸려서 죽은 거네. 네, 그래서 이런 가설들이 너무, 그러니까 가설 자체는 너무 자세하면 안 되거든요. 네, 가설은 너무 자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 그 작가야 작가.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옛날에 그 연구했던 거 덕분에 그분이 사실 공룡이 굉장히 재빠른 항온 동물이었다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내세웠던 분인데, 그분 덕분에 이제 주라기 공원의 공룡들이 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분 아니었으면 주라기 공원의 공룡들은 무슨 뭐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다음에 뭐 몽둥이로 때려잡을 수 있고 이런 동물로 나왔겠죠. 근데 초창기에는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최근에 와서는 좀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네, 아니 가끔 학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아마도 뇌가 많이 노쇠하여 한때 전성기 때 엄청난 업적을 이뤘던 분들이 나이 들면서 약간 이상한 길로 빠지는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고집을 꺾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대멸종이라는 책이라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과학책 번역된 거 있고, 공룡 이후라는 책 번역된 거 있거든요. 그 뿌리와 이파리라는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나온 건데, 거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어차피 쟤들은 죽을 놈들이었는데, 시적절한 타이밍에 짱돌을 맞았을 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공룡 멸종하면 다들 그냥, 그때 이제 공룡들이 대다수 멸종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남았다. 살아남았다 하는데, 사실 그때 공룡만 큰 타격을 입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를 그렇죠. 들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공룡 관련된 어린이 책이나 이런 걸 보면요, 공룡들은 미스테리하게 사라졌는데 악어랑 양서류랑 무슨 거북이는 왜 살아남았지? 이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라고 나오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말이거든요. 원래 그때 당시 생물체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절멸을 했는데, 그때 살아남은 지금 오늘날 살아남은 악어 있잖아요. 악어의 거의 한 80%가 그때 멸종을 했어요, 사실. 악어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맞다. 슈퍼악어라고 본 적이 있네요. 9m짜리 슈퍼악어. 공룡이랑 다이다이 떴던. 네. 12m짜리 악어도 있었고, 옛날에. 종류가 그냥 오늘날의 악어에 덩치만 불려놓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길었던 악어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그래요? 예, 동물원의 악어들 보면 다 쇼다리잖아요. 쇼다리에다가 다리도 이렇게 쩍 버려가지고 그냥 항상 누워 있고 그러는데, 실제 옛날에 살았던 악어들을 보면요, 다리가 길어가지고 두 다리로 뛰는 악어들도 있었고요. 잠깐만, 네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요? 예, 두 다리로 뛰는 악어들도 있었어요. 있었고. 이건 좀 무섭다. 네. 그래서 코스프레 아니야? 네, 멧돼지처럼 생활을 했던 악어도 있었거든요. 코 자체가 아예 들창코처럼 바뀌어가지고, 네. 그런 악어도 있었고요. 열매를 주워 먹던 악어부터 해가 초식성 악어도 있었고요. 되게 종류가 다양했는데, 그때 6,600만 년 전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 때문에 롱다리 악어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죽어버리고 쇼다리 악어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악어들이 다 쇼다리인 거예요. 환경에서 좀 살아남을 만한 환경에 있는 악어들은 좀 살아남고, 그치, 짱돌 직격 맞았는데 좀 세게 맞은 애들은 그냥 싹 사라져주고. 야, 이거 재밌네요, 이거. 그리고 악어뿐만 아니라 거북이도 한 50%가 절멸했었고요. 거북이도 종류가 그렇게 많았고요. 네,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물론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때 한 절반 정도가 멸종했고요. 곤충류가 한 80% 멸종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곤충류 80%는 좀 아쉽다. 왜냐면 곤충 개체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잠자리 날개 길이만 1m 되지 않았나요? 가끔씩 책에서 보는 얘기 중에 진정한 지구의 주인은 곤충이다 이런 얘기 가끔 보잖아요. 그 고생물학자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웃긴 얘기인데, 그걸 봤거든요. 고생대까지만 해도 그 갑각류가 척추동물을 잡아먹던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고생대 전체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기간 중에 지구의 산소 농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살았던 절지동물, 그러니까 갑각류라든지 거미, 전갈, 곤충 이런 애들이
굉장히 몸집이 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사실 그때 당시에 산소 농도가 높았다는 거는 그냥 일종의 그냥 한 가설이었는데 최근에 정확히 어딘지는 까먹었는데요. 그 실제로 실험까지도 했었어요. 산소 농도가 높은 환경에 곤충들을 갖다 놓으면 어떤 식으로 변할지를 했는데 커져요? 커집니다. 자, 작가님 소식 괜찮죠 이거? 네, 커져요. 커져가지고 그때 그 지금으로부터가 약 한 3억 년 전에 살았던 절지동물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축구공만한 거미라든지 뭐 신발만한 바퀴벌레,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잠자리, 매만한 잠자리부터 해가지고요. 노래기 종류인데 조그만 차만한 것도 있었어요. 야, 걔가 냄새를 풍기면 장난 아니겠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그게 산소 농도가 또 낮아지면서 걔네들은 또 멸종해버리고 조그만 얘들만 살아남은 거죠. 야, 재밌네요. 자, 잠깐 이게 그 산소 농도를 얘기해가지고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일부를 슬슬 끝낼 시간이 왔어요. 지금 시간상. 주라기 공원에 대해 가지고 가볍게 좀 썰을 좀 풀면서 얘기를 좀 끝내고, 그리고 2부 들어가면서 과학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네. 지금 박진영 선생님은 과학 얘기 본격적으로 하니까 뻥치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래요, 그냥. 우리 그냥 2주짜리 한꺼번에 확 녹음하고, 다들 바빠가지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자, 주라기 공원이 가지고 있는 뭐 과학적인 맹점이라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기 조성 농도, 그리고 환경이 되게 많이 달랐다는 거죠. 아, 예, 그죠. 일단은 공룡을 데려오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BBC에선 성공했습니다. 그 2008년에 나이젤 마블이 그거 아시는 분은 아시죠? 페이크 다큐멘터리 시간 여행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룡 데리고 오는 거. 봤어요. 네. KBS에서 계속 해줬다. 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걸 되게 잘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BBC는 잘 만들어요. 네, 그런 거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이게 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가까이서 찍는 장면들은 이렇게 모형으로 한 것들이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대기 조성도가 지금이랑 매우 달라서 CO2 농도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메탄은 뭐 높았나요? 메탄 같은 것도? 메탄도 높았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뭐 대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뭐 그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알아낸 거지. 그걸 실제 옛날에 가스를 뽑아가지고 뭐 측정을 해가지고 나온 값들은 아니거든요. 그 가스는 어디서 알아내요? 그 근거는? 그런 건 이제 되게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2부에서 얘기할게요. 복잡하면 2부에서. 하여간, 그래서, 주라기 공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투명인간과 비슷한 문제점인 거죠. 투명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투명인간이 응가를 하면 그 똥은 투명할까 안 투명할까예요. 그러니까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물체라 그래요.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객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완전히 세계와 동떨어진 존재로 분리를 시켰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주라기 어디까지는 투명인간이고 어디부터 세계인가라는 생기는 거죠. 투명인간이 손톱을 깎으면 그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것들. 그렇죠.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개체라는 거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주라기 공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생태계를 옮겨오지 않은 채 그저 생명체만을 복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주라기 공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둘째 치고 나서 주라기 공원에서 외부에서 온 생물들을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에 현실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거는 외래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래종을 가져오는 코드와 주라기 공원에서 공룡을 가져오는 코드가 매우 비슷하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생태계에 대한 교란? 그리고 그 생태계에 대한 교란이 인간에게 대해서 다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가. 그런 식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좀 보거든요. 소설에서는 아이언 말컴의 과학에 대한 일대 장광설에 딱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 그러지만은 저는 주라기 공원 소설과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공룡에 대한 작품들이 현실에 끌고 온다라고 하는 그 작품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코드는 생태계를 무시한 채 그냥 객체만 복원해 왔을 때 자연이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1편에서 2편에서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요. 그런데 3편에서는 그냥 3편은 진짜 영화 만들다 말았어, 진짜. 근데 4편에서 인도미너스 렉스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그 변형 유전자 공룡을 만들죠. 예.
재미있게도 그 영화, 그 객체의 이름은 길들일 수 없는 렉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인도미너스 렉스가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영화 내에서 최강의 생명체로 계속 묘사가 되는데, 그런데 교활하고 지능적이고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사냥할 만큼 잔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완벽한 악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객체가 영화 안에 있는 T-렉스에 의해 가지고 인도미너스 렉스가 죽거든요. 이 양반 또 헷갈렸습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4편에서. 근데 그 T-렉스는 우리 속의 T-렉스였고 우리 속의 T-렉스는 어떻게 보면은 영화 내에서 자연 그대로의 가치를 가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럼 영화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연에 의해서 자연의 힘을 우리가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던져주고 끝내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T-렉스도 현실 속에 존재하는 동물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4편이 가지고 있던 영화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기극 주제의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자연이 인간을 이긴다라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인간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이기는 또 하나의 인간이 벌였던 사고 네. 그것이 똑같은 현상으로 등장한 게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보여줬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라기 공원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그 주라기 공원에 대해 사람들이 매력을 가졌지만은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자연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기술에 대한, 그리고 외래종에 대한 동경, 그런 재미거리였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라기 공원 1편 소설은 매우 좋게 칩니다. 영화도 좋게 보고요. 그리고 또 20년이 넘은 공룡 영화 4편의 경우에는 그냥 향수 팔기, 그거를 어설프게 주제의식을 가지고 넣으려고 그랬다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뽑아냈고, 처음부터 자연의 일부가 아니었던 이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의 일부가 승리한다는 어설픈 교훈을 주다가 망한, 그래서 오도된 대조이며 허위적인 대조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냥 가벼운 오락 영화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좀 제 생각을 좀 끝낼게요. 선생님은 또 어떤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룡이 그렇게 큰 매력을 가지지 못해서 네. 그 주라기 공원 시리즈는 이제 보긴 다 봤거든요, 영화를. 네. 그죠. CG가 참 많이 발달했구나.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쵸? 그거 보러 가죠. 전 그게 다예요. 네. 솔직히 말하자면. 네. 1부 끝마칠 때쯤에 선생님은 뭐 다른 말씀? 다른 말씀이요? 네, 뭐 작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기 아까 인도미누스 렉스가 저기 티라노한테서 진다고 했는데 티라노가 못 죽입니다. 무슨 심해 공룡 나오죠. 맞다. 먹혀버리지. 그 모사사우루스가 원래는 공룡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마뱀의 한 종류입니다. 네. 도마뱀이 이겨요? 도마뱀.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영화를 볼 때는 제가 도마뱀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도마뱀 화석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되게 많이 연구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 석사 때 도마뱀 화석으로 전공을 했었어요. 고생물을 도마뱀으로 하셨어요? 예, 고생물 안에 이제 도마뱀 화석으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마뱀 화석으로 학위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야, 우리 이런 분이랑 방송하고 있는 거야? 멸종위기종? 그래서 지금 이제 공룡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그때 이제 그 영화를 볼 때 되게 좀 뭐랄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도마뱀 짱? 공룡의 왕이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도마뱀이 이기는구나 하고. 그래서 그때 SNS 상에서는 그 우리나라에는 도마뱀 화석을 연구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지만은 다른 나라에는 좀 많거든요. 그분들이 SNS에서 결국은 주라기 공원에서 최강은 역시 도마뱀이구나. 새와 도마뱀이 싸우면 도마뱀이 이겨. 야, 그 생각나네. 그 뭐지? 코모도 왕도마뱀. 예. 현존 최강의 완벽 포식자라고 뭐 얘기를 하던데요. 걔네가 이제 뭐 사냥도 잘하고요. 일단은 보통 독도 만들어내요. 침에서. 보통 동아리 큰 생명체는 독을 안 만드는데. 주로 안 만드는데 걔네는 이제 특이하게도 독을 만들고요. 그리고 도마뱀들이 뛰면서 숨을 잘 못 쉬어요. 근데 왕도마뱀은 코모도 왕도마뱀은 뛰면서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목으로 억지로 펌프질을 하면서. 그리고 처녀생식도 가능해요.
천연생식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SF 드라마가 있어요. ABC 방송국에서 82년에 만들었던 드라마인데 이제 감 잡으시죠, 김창규 작가님? 아니요. V. 예. V 세대가 아니실 것 같아. V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외계인이 지구를 쳐들어오는데 네네. 인두껍을 뒤집어 쓴 파충류예요. 네, 파충류가 저기 지능 생명체로 진화를 한 거예요. 네. 그런 드라마 있었거든요. 야, 이거 지구상에서도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 계속 하는 건데, 그 뇌가 커지는 게 지능의 필수 요건이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진 그런 건 않아요. 아니라고 알고 반드시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 유인원에서만 있었던? 그게 아직 정확하게 이제 뭐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조건 뇌가 크면은 무조건 똑똑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뇌가 크기로 본다면 고래가 제일 크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뇌 크기만은 아닌 거구나. 그러면 몸 크기 대비 뇌 크기가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참새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요즘 또 논란이 많은 게 동물의 그 지능 자체에서도 IQ라고 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 건가? 뭐 너무 인간 기준이란 얘기가 있죠. 너무 인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동물에 대한 그 과학책 보면 동물 IQ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북이가 제일 멍청하고, 뭐 진돗개 70 뭐 그거에 돌고래가 80이고 이제 보면은 그거 어떻게 되나 정말 신기해. 그게 포유류는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나머지 동물들은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50년대 이전에는 그런 동물들한테 이제 IQ 지능 검사를 할 때 포유류한테서 하는 그 포유류 기준의 그런 IQ 검사를 뭐 종이와 연필 주고 풀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무슨 뭐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양서류라든지 파충류는 포유류랑 굉장히 다르게 행동을 하는 동물이다 보니까는 그런 IQ 테스트에 노출이 됐을 때 막 멍 때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다 IQ가 낮게 나왔어요. 했구나. 근데 요즘 파충류를 연구하신 파충류라든지 뭐 물고기 이런 동물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걔네들이 지능이 낮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왜 요즘 이슈화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파충류나 이런 애들의 뭐 지능이라고 하면 지능을 특정을 할 수 있는 실험법이 이제는 따로 나와 있나요? 이제는 각 종마다 걔네 조건에 맞게끔 실험을 설계해가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 중 몇 개는요. 예를 들어서 아까 코모도 왕도마뱀도 이제 왕도마뱀이라는 도마뱀 분류가 안에 들어가는데 걔네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뭐 다 가졌네, 다 가졌어. 네, 문제 해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창의성도 있거든요, 도마뱀들이. 우와. 대표적인 게 뭐 나무에 사는 어떤 도마뱀 종류가 있었는데요. 각각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 뚜껑이 덮인 통 안에 먹잇감을 넣고 다 넣어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 나무 위에 있다가 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밑에 지나가는 곤충을 덮치는 사냥법을 하는 도마뱀 종류인데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는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처음에 못 먹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는 어떤 얘는 뭐 세게 뛰어내려가지고 반동이 해가지고 뚜껑 깨부수는 식으로 해서 한 그 곤충 잡는 방법을 터득하고 어떤 얘네들이 주둥이가 좀 되게 납작해요 끝에가 그걸 이용해서 뚜껑을 까는 병따개처럼 통 뭐 그런 방법을 개발한 애들도 있었고 되게 다 같은 종 다른 개체인데 다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사육했는데 각각 다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 해결 능력도 창의력도 있고 또 거북이도 그 길을 찾는 능력이 쥐라든지 이런 포유류들보다 훨씬 더 잘 찾는다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제가 SF용 아이디어로 쓰기 좋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 UMO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이상생물들. 물론 그 UMO에 실제로 분류되는 동물은 아닙니다만은 리자드맨이 현실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두 발로 걷는 악어 얘기 나왔죠. 코모도 왕도마뱀 똑똑하죠. 솔직히 아까 두 발로 뛰어다니는 악어 얘기는 좀 무서웠어요. 야, 하여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우리 걱정 많이 했잖아요.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
좀 재밌게 들어주셨나 모르겠어요. 이번 주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요 다음 주에 진짜 본격적으로 과학 얘기 한 번 더 제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박진영 선생님의 얘기를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자, 한 주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좀 이따 금방 업로드 해드립니다.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딱 1시간만 더 하죠. 아, 예. 분위기 괜찮으세요? Yeah, that's spark, so la taka.